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3일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아이온큐, 리게티, 시스크 여러 종목들 양자 컴퓨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등은 가능한가, 또 목표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향후의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런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먼저 종목을 보면 결론은 한 번 기승한 종목이나 섹터는 반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들의 영원한 결론이죠. 오히려 대형주, 관련 종목 중에서 대형주를 찾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권을 얼마나 잘 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바닥은 어느 정도이고 또 위에 상단은 어느 정도인가. 또한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 번 기승한 종목이나 섹터는 반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히려 대형주를 찾을 가능성,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다음에 박스권을 얼마나 잘 그리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먹을 수 있는 핵심. 차별화가 나타날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세모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들은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세모, 한 섹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우리 양자 컴퓨터 종목들에 한번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온큐는 32.33달러까지 빠졌죠. 예, 굉장히 큰 하락 보이는데, 금요일날 폐장 후에도 마이너스 5.29, 그날 장에서 6.88% 올랐는데 폐장 후에 마이너스 5.29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리게티도 금요일날 폐장 후에 9.63%나 추가 하락하는 모습.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11%나 하락을 했는데, 다음에 폐장 후에 다시 9.63%나 하락하면서 가장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충격을 많이 받는 게 리게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퀀텀 컴퓨팅도, 얘는 이제 정규장에는 9.38% 하락을 했는데 시간외에서는 2.8741% 상승하며 그나마 폐장 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다음 월요일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DAB, QBBTS, 네, 마이너스 5.41%, 네,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스크는 네, 8.72%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했는데 정규장에서 이후에 폐장에서 살짝 하락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금요일날 반등을 했는데 폐장 이후의 모습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등의 차별화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파이낸스 데이터라든지 금융 지표들을 가지고 각 기업별로 유불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파이낸스 데이터를 잘 보고 종목을 선별하면은 또 반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세모라는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네, 서로 차별화는 그렇게 심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빠지면 같이 빠지고 올라오면 같이 올라오고,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먼저 시가총액을 보면 우리 아이온큐가 70억 달러. 와, 아직도 한 10조 정도 하네요. 리게티가 21.6, 2.16. 다음에 DAB가 15.5 달러, 11.6억 달러, 큐비티, 다음에 시스카 6.08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온큐가 7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도 약 10조 정도 하는 거네요. 네, 대단합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디에이브, 퀀텀 컴퓨팅, 실스크, 이렇게 시가총액은 정해져 있나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오른 상태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양자 컴퓨터 기업들 간의 주가추를 보면 당일날 12월 7일인가요? 한번 얻어맞을 때 아이온큐는 마이너스 39%, 리게티 45%, 큐비티 마이너스 36%, 디에이브 QBTS 마이너스 43%, 시스크 마이너스 50%,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날이죠. 6.88% 상승, 마이너스 16 하락, 리게이티는 아주 두들겨 맞았네요. 퀀텀 컴퓨팅 마이너스 5.42, QBTS는 마이너스 9.38, 그 다음에 시스크는 플러스 8.72. 결국 올라온 것은 아이온큐와 시스크 두 개는 올라왔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 추가로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마이크로적으로 뭔가 함의를 찾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면 아이온큐가 370만 달러, 3,700만 달러, 실스크가 3천만 달러, 리게티가 1,100만 달러, DAV가 900만 달러, 퀀텀 컴퓨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네, 매출이. 따라서 살만한 것은 실스크하고 아이온큐 이 두 개 모든 면에서 이 두 가지 종목 정도만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이 두 종목에서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동 비율 한번 봅시다.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는 게 유동 비율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기업이 위기에 닥쳤을 때 얼마나 어떤 피할 수 있는 현금들이 있는가, 현금 자산들이 있는가 그걸 보면은 역시 파란 막대기가 뭐냐 아이온큐죠. 네, 아이온큐. 그 다음에 약간 길고 굵은 막대가 이게 뭡니까? 리게티인데 아이온큐, 리게티. 다음에 실스크가 저는 굉장히 그나마 좀 버틸만 하다는데 이게 이제 실스크죠. 약간 녹색의 점, 녹두색이 실스크.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유동 비율 같은 걸 봤을 때 아이온큐 정도, 그 다음에 실스크, 리게티 이 두 개인데 이들은 이제 얼마큼 자본 조달을 많이 했는가 이 싸움에서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이온큐, 리게티, 그다음에 실스크 이 정도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유동 비율 측면에선. 또한 이제 유동비율뿐만 아니라 캐시를 누가 많이 들고 있는가를 보면은 아이온큐가 역시 제일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막대인 리게티 이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매출액 비율을 나타내는 PSR을 비율을 봐도 QBT가 QBT 퀀텀 컴퓨터가 PSR 비율이 제일 높은 애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실스크가 제일 낮고 아이온큐가 그 다음에 DAV가 그 다음에 리게티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실스크, 아이온큐 이 정도 이해는 특별히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볼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퀀텀 컴퓨터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주당 세일즈가 낮은 것들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반면 영업이익을 보면은 아이온큐가 영업이익이 많이 난 손실이 크죠. 네, D-Wave, 리게티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은 투자를 많이 해서 오는 그러한 이 비용이 좀 많이 떨궈져서 그런 게 아닐까 또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이런 리스크 형태에서는 매출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현금적으로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이온큐하고 리게티, 다음에 실스크 이 정도인데 두 개만 골라라면 아이온큐 1번, 실스크 2번, 리게티 3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주말에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들, 그다음 유튜브들의 그 유튜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올란도 김이라는 분은 공매도가 증가를 했다.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공매도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아이온큐가 전체 거래량의 40%가 이게 파란 막대기가 공매도 금액인데 공매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네. 다음에 실스크도 굉장히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증가하는 모습. 다음에 이거죠. AQ. 아리큐트, 퀀텀 이것도 이 공매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리게티, D-Wave, 퀀텀 컴퓨팅 모두 다 공매도가 전체 거래량의 30%를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공매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그 거래량이나 이런 지표들을 보려면 미국의 그 증권사에 그 가입을 해서 미국의 그 HTS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좀 보기가 좀 힘든 면이 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이온큐, 리게티, 퀀텀 컴퓨팅, D-Wave 이런 기업들을 많이 봤는데 갑자기 시스크라는 회사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대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1.73억 달러. 네, 올라가다 빠졌죠. 뭐 하는 회사냐? 시스크는 반도체 보안 기술과 포스트 퀀텀 보안, 보안 관련 회사구나. 프랑스 기업이고 보안 관련 회사이다.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에로티 보안, 네, 그 다음에 스마트 가전, 자동차, 산업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보안 활동을 하고 있다.
포스트 퀀텀 보안 솔루션이다. 네, 퀀텀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보안을 하는 기업이구나. ASIC 설계도 하는구나. 특정 용도에 맞춰 고성능 반도체 칩을 설계 공급하는 회사구나. 공개 키 기반 구조를 만든다.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냉장고하고 자동차하고 내 핸드폰하고 서로 연결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키를 생성해주고 이것을 보안으로 묶어주는 관리해주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시스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카를로스 모레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사의 의장이자 전무이사이다. 뭐 유엔에도 근무했고 WTO에도 근무했고 세계은행에도 근무했다. 멕시코 정부의 블록체인 자문위원이다. 스위스에 가장 영향 있는 300인에 속한다. RMIT 오스트레일리아 공과대학의 견인 교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보안 글로벌 보안 업종에서는 이름이 있고 믿을 만한 산업이지 않겠나. 이게 이제 올란드 김이라는 미국 주식하신 분이 쓴 걸 제가 이제 베껴왔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동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양자 내성 보안 칩을 설계하거나 출시하는 양자 보안에 관련 기업이다. 또 드론 산업도 하고 있고 포스트 퀀텀 보안 기술과 드론 보안 솔루션 등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2천억대 소형주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다. 이게 이제 동사의 리스크죠. 근데 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시스크는 아이온큐와 같은 양자 컴퓨팅 회사라기보다는 디지털 보안 제공 업체이다. 너무 실력이 그렇게 검증되어 있지 않는 양자 컴퓨터의 보안 업체라고 갖다 붙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분석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양자 산업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저 우리 젠슨 왕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데 그러면 먼저 젠슨 왕이 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네, 어느 아주 유명한 유튜브께서 뭐 아주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난다. 유명한 유튜브께서 젠슨 왕의 그 인터뷰 기사를 조각조각 내서 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분의 논리를 한번 가져갑시다. 젠슨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원문이니까 한번 보시고 원문을 쪼개보면 엔비디아가 퀀텀 컴퓨팅에 대해 몇 가지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기자가 질문한 거죠. 이 기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엔비디아 전략은 무엇인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간대를 정해서 5년, 10년, 15년을 봤을 때 퀀텀 컴퓨팅이 하게 될 일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속 컴퓨팅 플랫폼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젠슨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수 있는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이 컴퓨터 이 플랫폼과 AI 가속기 산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젠슨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죠. 퀀텀 컴퓨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젠슨왕의 의견이죠. 작은 데이터, 큰 연산, 큰 조합 컴퓨팅 문제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큰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작은 데이터에는 문제 해결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협소하고 국지적이고 전문적이고 스피시픽한 문제 해결에는 양자 컴퓨터가 좋은데 글로벌하게 서로 엮고 연결하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양자 컴퓨팅이 안 맞다는 게 젠슨왕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퀀텀 컴퓨터와 통신이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들은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언어 모델이라든지 추론 모델 같은 데는 양자 컴퓨터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대신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군사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뭐 뭔가 칩을 개발하든지 이러한 소형이고 스피시급한 문제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맞다. 이렇게 이제 젠스랑이 양자 컴퓨터와 자기가 하고 있는 거대 AI 가속기 비즈니스를 딱 구별을 한 거죠. 또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퀀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난수를 생성하거나 암호와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작은 데이터로 큰 연산을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에 또 답을 더했네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컴퓨팅 회사입니다. 우리는 가속 컴퓨팅 회사입니다. 이제 엔비디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CPU를 다룹니다.
우리는 그레이스를 만들었죠. 이게 이제 그들이 만든 GPU 큰 제품이죠. 우리는 주변에 어떤 기술이나 접근 방식이 더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벽을 친 거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스페시픽하고 아주 뭐 깊은 작은 분야이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큰 거, 현재 산업에 맞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젠슨왕이 또 양자 컴퓨터에서 한마디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퀀텀 컴퓨터의 경우 퀀텀 컴퓨터의 오류 수정을 위해 고전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전 컴퓨터는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컴퓨터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야, 이게 퀀텀 좋은지는 아는데 스페시픽하고 분야가 좁아.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해. 그 오류를 수정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퀀텀의 고전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완벽한 회사이다. 이렇게 차별화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퀀텀 컴퓨팅 회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들은 우리와 두 가지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Q라고 부르는 이 퀀텀 고전 그 CUDA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Q를 붙이면서 얘들도 퀀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CUDA를 퀀텀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이나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아키텍처 자체 생성, 그리고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우리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아마도 큐비트 수에서 5에서 6차수 규모와 차이가 있는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것을 까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유용한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15년 정도로 보신다면 그건 이른 편이다. 30년은 너무 늦은 편이다. 한 20년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이 갖는 것은 산업계가 가능한 빨리 그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미래의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철벽을 친 거죠. 만약에 시간이 빨리 온다면 AI 가속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어막을 쳤는데 결국 얘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현 상황에서는 더 중요하다. 퀀텀 양자 컴퓨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더 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좋은 컴퓨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의 부분에서는 좀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것은 다른 그 양자 컴퓨터를 지금 발견한 개발해온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블락을 막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젠슨왕의 방어적 기질에서 나온 답이었다라고 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 유튜브는 젠슨왕의 뉘앙스는 엔비디아도 퀀텀 관련된 작업을 한 지 몇 년 됐다. 2021년부터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강한 확신은 아닌 것 같은데 퀀텀이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퀀텀 컴퓨팅을 잘 풀 수 있는 일부 문제만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가속기를 가지고 거대 LLM 모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엔비디아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젠슨왕이 너무 오랜 시간을 잡았다. 20년 그거에 대한 역발상으로 많은 분들이 논증을 한 게 쿠다큐 엔비디아도 퀀텀 관련된 플랫폼 엔지니어를 뽑고 있다. 네, 이런 엔지니어들을 좀 뽑고 있다. 그래서 퀀텀 컴퓨팅 라이브러리 엔지니어를 뽑고 있다. 시니어 매스 라이브러리 엔지니어 퀀텀 컴퓨팅, 시니어 퀀텀 알고리즘 엔지니어 이렇게 많은 월급을 주면서 뽑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하지 않을 건데 얘들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20년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구글을 좀 블락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지 않을까. 또 그리고 CES에 지금 퀀텀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것들을 충분히 아는 상황에서 약간 의도적인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쪽의 사람들은 반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우리 가을바람인데 가을바람님은 다양한 의견들을 냈다. 뭐 보면은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네, 현대차도 하고 뭐 한다. 아마존도 하고 현대 에어비스도 한다. 마가렛 아카라와 아이온큐 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국내
국내 기업도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는 거죠. 네. CS2025 양자 세션에서 양자 컴퓨터 기술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패널로 나눈 사람 존 니슨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사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획 책임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글로벌 양자 컴퓨터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익이 되고 있다. 돈이 많이 끌려 들어가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가을바람님은 이제 반격을 한 거죠. 또 DAV의 CEO도 젠슨왕 발언에 대해서 15년, 30년 남았던 발언에 또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는 다른 양자 컴퓨팅 회사에 대해 오를 수도 있지만 DAV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다른 양자 컴퓨터는 아이온큐를 때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뭔가 잘 되고 있다, 가까워 있다,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훨씬 빨리 올 것이다. 뭐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거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반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바람님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양자 컴퓨터 최전선에 있는 선도 기업들은 양자 컴퓨터 기술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미중 양자 기술 전쟁이 이를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틸리티 양자 컴퓨터 상용 가치를 내는 양자 컴퓨터는 2028에서 2030년 등 젠슨왕 20년 후인 2045년보다 많이 다른 진보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젠슨왕 한마디에 주가가 만약에 40% 폭락한 것은 그만큼 공부가 되지 않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투기적인 매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도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게 아니냐. 좀 버티고 견뎌야지. 젠슨왕의 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를 좀 견제하기 위한 건데 그 말을 믿고 팔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섭섭함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장기 투자자들은 패닉 셀이 나올 때 줍줍을 해야 된다. 무지성 매수로 버블이 끼면은 매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한번 털렸다. 뭐 이런 이야기죠. 대중과 거꾸로 가는 것이 큰 수익의 핵심이다. 꾸준한 공부와 나만의 철학, 투자 원칙은 필수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미래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저는 뭐 가을바람님 공부 많이 한 거 인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와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기승한 종목이나 섹터는 반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오히려 양자 컴퓨터 관련 대형주인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찾는 거죠. 네. 다음에 박스권을 잘 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서 다시 사서 어디서 팔 건지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차별화가 나타날까? 아이온큐와 네, 실스크 두 개만 사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주말에 있었던 양자 컴퓨터를 여러 중요 유튜브들이 분석한 것들 한번 요약 정리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에서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